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들어왔나요? 누구 안 들어왔나? 한 명 안 들어왔는데? 한 명. 한 명 누구죠? 한 명 안 들어왔어요? 한 명 누군가? 성지 들어왔니? 성지? 성지 성지 들어왔어? 들어오면은 시작합니다. 또 한 명 또 누구 나갔어요. 자, 음성은 잘 들려요? 화면 잘 나오고요? 음성 잘 들려요? 화면 잘 나옵니까? 네. 네. 좋아요. 교재 일단 준비해 주세요. 우리 교재 몇 쪽이냐면, 전 다 들어오면 화면 나올 건데, 70, 80쪽입니다. 교재 80쪽. 80쪽. 네. 확인 좀 하고요. 잘 나오죠? 네. 확인해 주시고. 아직 한 명이 안 들어왔어요?
확인 중입니다 지금. 2분 기다리다가 수업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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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저희 술개국어 스튜디오입니다. 방송하는 스튜디오고, 여기서 원래 이제 강의 녹화 같은 것도 하고, 뭐 내신 강의 같은 거 녹화 같은 것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곳이에요. 오늘은 일단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술개국어 스튜디오고요. 지금 서울입니다. 서울이고 날씨는 좋고, 그쵸? 수업 진행 중인데. 이제 와이파이 상태나 뭐 여러분들이나 제 쪽 와이파이 상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강의가 끊길 수가 있어요. 제 쪽에서 끊기면 여러분들이 다 튕기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방을 새로 만들 거고, 이게 이 방이 2시간까지만 돼요. 그래서 어차피 방을 한 번은 새로 만들어야 돼요. 2시간까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만들 거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강의를 듣다가 끊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직은 저기 성지가 안 들어왔어요. 서연아, 성지한테 전화 좀 해봐라. 지금 선생님이 이거 하느라 전화를 못해서 성지한테 연락해서 빨리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은 일단은 강의는 똑같은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제 문제는 클리닉이거든요. 문제는 클리닉인데, 이제 클리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이거 지금 이어폰 들으시고 패드나 노트북, 특히 노트북으로 들으면은 잘 안 끊긴다고 그러더라고. 패드보다. 그러니까 집에 노트북이 있으면 어차피 온라인 클래스 들어보셨을 테니까 노트북으로 들으시고, 클리닉이 문제인데 주말에 이제 파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어쨌든 그 클리닉을 그대로 해오시면 됩니다. 클리닉을 해오시면 돼요. 왜냐면 이걸 다 일일이 뭐 보내드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오늘 발표가 됐는데 다음 주도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도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나중에는 이제 모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클리닉을 이제 종이 형태로 된 것들은, 교재 형태로 된 것들은 보내드릴 건데, 일단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주말에 보고 해주시면 돼요. 지금 뭐 여러분들 뭐 학원이고 학교고 지금 뭐 갈 수가 없는 상태니까 집에서 충분히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지 연락 안 되니? 성지 전화해도 안 받는데? 나도 남겨놨는데 응답이 없네? 어머니한테도 남겨놨는데? 자,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자, 출석 체크 해봅시다. 네라고 올려주세요. 네. 출석 체크 해봅시다. 네라고 올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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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라고 올려주세요. 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소통도 하고 뭐 이러면서 편안하게 할 테니까 수업 드시고, 대신에 이제 내용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 자체는 중요해서 요거는 이제 1, 2, 3학년 될 동안 한 번만 가르칠 거예요. 딱 한 번만. 한 번만 배우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또 2번 배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내용을 한 번만 배우시고 그 뒤에는 뭐 딱히 복습만 좀 충실히 해주시면 사실 2학년, 3학년 때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용적인 개념을 했죠.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와 관련된 거 알겠죠? 그거랑 이제 시험의 식구의 의미, 내적 중거냐, 외적 중거냐 관련된 개념어들을 했고, 그러니까 요 교재는 절대 여러분들이 버리시면 안 되고, 방학 때나 여러 가지 시간들을 이용해서 꾸준하게 복습을 해주시면
문학이나 문법에 대한 개념은 충분히 채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이제 80쪽입니다. 페이지 80쪽. 저랑 같이 볼게요. 페이지 80쪽. 자, 일단 저를 보시고요. 자, 이제 수업 집중. 페이지 80쪽. 페이지 80쪽입니다. 자, 문학은 항상 뭐 지문을 교과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지문을 작품을 감상을 하든 문제를 풀든 간에 어쨌든 두 가지 유형이에요. 지난 시간에 내용적인 걸 했잖아. 내용적인 게 있고 형식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식적인 거는 어떤 기법을 써서 어떤 표현 기법을 써서 작품을 표현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유형에 굳이 명칭을 붙이자면 이러한 표현 기법을 물어보는 걸 무슨 유형이라고 하냐면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해요. 표현상의 특징. 알겠어요? 표현상의 특징. 그래서 표현상 이런 기법과 요걸로 인해서 유발된 내용적인 효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들을 쓴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동그란 내 얼굴보다 사과 같은 내 얼굴 이렇게 표현하면은 표현의 효과가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비유.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제가 명칭 안 했으니까 편한 대로 필기 하십시오. 의문 나는 점은 얘기해 주세요. 뭐 필기가 안 보인다든가 선생님 머리가 너무 커서 안 보여요. 선생님 뭐 이런 건 안 돼. 선생님 노래 불러주세요.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뭐 수업에 있어서 불편한 점은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근데 이게 한 1분 정도 딜레이가 있어요. 제가 수업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보는 거랑 1분 정도 딜레이가 있어서 제가 이제 조금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들 대답을.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에 나오는 기법들을 그 기법들이 주로 이제 작품 속에서 어떻게 실현이 되고 작품 속에서 실현이 되는 예랑 그것들이 또 선지로 나올 때는 어떤 용어들을 좀 기출 문제들에서 많이 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한 번만 배우는 거니까 오늘 잘 익히시고 다시 뭐 굳이 볼 필요 없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편한 점은 얘기를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근데 뭐 좀 시간 남으면 오늘 뭐 진도가 빡빡할 것 같긴 한데 시간 좀 남으면 뭐 노래도 한 곡 할 거예요. 노래도. 그래서 제가 발라드를 준비했으니까 이제 시간이 남으면 제가 노래를 여러분들께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들으셔야 돼요.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들으셔야 돼요. 대신에 종료하고 나가면 안 돼. 결석 처리할 거예요. 종료하고 나가면. 알겠지? 종료하고 나가면 안 된다. 알겠지? 이런 게 이제 온라인의 재미지. 그러니까 온라인이면 뭐 또 좀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자, 여기 주목하세요. 여기 보면 이제 형식적인 개념어 학습. 그래서 이제 개념어의 정의를 익힌다. 서리법이 뭐예요? 뭐 지규법이 뭐예요? 뭐 공감각적 이미지는 뭐예요? 그런 거. 그다음에 작품의 사례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그다음에 애매한 건 거르고 무엇을 먼저 볼지 뭐 이런 것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수능으로 가면 빨리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야. 빨리 푸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좀 먼저 선지 어떤 기법이 나왔을 때 무엇을 먼저 보고 빨리 풀 것인가 뭐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자, 그래서 지금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수사법과 반복. 무슨 법 붙으면 다 수사법이에요. 수사라는 것은 말을 더 잘하기 위한 것, 표현을 더 잘하기 위한 걸 수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사법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수사법과 반복입니다.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지금 한번 쭉 훑어보시면 수사법과 반복들. 그러니까 요것들을 지금 다 배울 겁니다. 뭔지. 자, 다음에 이제 감각적 이미지를 우리가 흔히 이제 중학교 때는 심상이라고 배웠던 것들이죠. 시각적, 뭐 색채 이미지, 청각적, 촉각적, 미각적, 뭐 등등등. 뭐 상승적, 하강적 그런 이미지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면 돼요. 일단 수사법, 반복, 이미지. 그 다음에 종결 어미와 관련된 거예요. 종결 어미나 어조. 그 다음에 기타 특수 기법들. 알겠죠? 학교 내신에서도 뭐 이런 건 물어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고등학교 문제집이 잘 없어요. 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빌어서 좀 체계적으로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수사법을 해볼 건데요. 수사법 볼게요. 거기 써 있어요. 수사법이란 볼게요.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작가가 사용하는 언어 표현의 기법이다. 비유하기, 강조하기, 변화주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미를 부각해요. 뭔가 강조하고 표현의 효과를 높이는 겁니다. 선지에서는 여기다 밑줄 치세요. 표현 기법의 사용 여부와 발생되는 의미적 효과. 뭐 그런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건데 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끊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뭐 이미지를 선명하게 제시한다. 이런 게 이제 내용적 효과겠죠. 뭐 나중에 가면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인 문제들은 그럼 정답이 이쪽에서 갈릴까, 이쪽에서 갈릴까, 왼쪽에서 갈릴까, 오른쪽에서 갈릴까.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왼쪽에서 갈릴까, 오른쪽에서 갈릴까.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 왼쪽에서 주로 정답이 갈릴까, 아니면 오른쪽에서 갈릴까 올려주세요. 언제 할 것 같아요? 오른쪽? 내용적 효과? 오른쪽? 왜 오른쪽에 생각했을까? 오늘 배우는 거는 왼쪽인데? 주로 왼쪽이 더 많습니다. 왼쪽이 쓰였냐 안 쓰였냐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신에서도 뭐 내신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수능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표현상의 특징이 출제가 될 때 흔하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 뭐 현대시라고 하자. 현대시는 보통 한 작품만 내지는 않아요. 2개 작품을 같이 내죠. 그러면 이렇게 어차피 표현 기법이라는 거 이런 형식들은 시들의 어떤 주제나 모양은 다양하지만 기법들은 똑같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개의 시를 기본적으로 한 지문으로 묶으면 그 한 지문에서 뭔가 어떤 2개가 연결되는 문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내용적인 걸 묶어서 내기는 조금 힘들어요. 출제자도 굉장히 귀찮고. 그래서 어쨌든 연결되는 문제를 만들려면 이런 표현 기법은 공통적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시가 달라도 그러니까 낸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가나에 뭐 이런 거야.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래요. 내용적 효과까지 갖게 만들기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출제자가 선지를 만들 때. 그럼 아무래도 선지를 만들 때 이렇게 가르게 되면 왼쪽에서 주로 정답을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른쪽까지 본다는 건 오른쪽에 뭔가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능적인 전략으로 가면 얘기를 할 건데 오른쪽에 뭔가 좀 특수한 게 나왔을 때 일반적이지 않은 거 그럴 때는 오른쪽까지 봐야 돼요. 뭐 그냥 주제를 강조한다 이런 건 되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뭐 대립적인 뭐 의미를 드러낸다 이런 건 되게 특수한 거잖아. 대립적 의미인지 아닌지. 그치? 근데 그럴 때는 오른쪽까지 봐야 되는데 평소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일단 왼쪽부터 이것이 실현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또 이거를 가장 중요한 건 얼마만큼 빨리 찾느냐가 나중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고민하실 필요는 사실 없고 나중에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빨리 찾는 법들은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거 주로 왼쪽입니다. 왼쪽. 그래서 여기 써있잖아요. 밑줄 쳐놓으세요. 표현 기법의 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표현 기법의 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특정한 표현 기법을 사용했다는 건 그 부분을 뭐 하기 위한 거야?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아는 것들 보면서 좀 쭉쭉쭉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아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쭉쭉쭉. 그래서 내가 한 번만 가르친다는 거야.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쉬워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중요하지만. 자, 수사법 첫 번째입니다. 비유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유라는 거는 밑에 개념을 좀 보시면 보조관념으로 원관념을 표현하는 것. 보세요. 여기 사과 같은 내 얼굴. 내가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건 뭐야? 내 얼굴이잖아. 그치? 이거를 우리는 원관념이라고 합니다. 원관념. 근데 여기다가 보조관념 빗댄 걸 갖고 와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어가 있는 거죠. 같은 에다 써놓으세요. 연결어가.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뭐뭐 같은하고 뭐 비슷한 것들 많죠. 뭐뭐처럼, 뭐뭐인 듯 이런 거. 그다음에 내 마음은 호수요. 그죠?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건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호수와 같다는 거죠. 이게 보조관념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적 표현을 썼을 때의 의미를 그지?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원관념이 중요한 걸까? 아니면 보조관념의 의미가 더 중요한 걸까? 올려주세요. 채팅창에. 원관념의 의미가 더 중요한 걸까? 보조관념의 의미가 더 중요한 걸까? 어떤 거? 그치. 보조관념이지. 생각을 해봐. 사과 같은 내 얼굴. 이러면 뭔가 이 사과가 가진 속성을 이용한 거야. 얘가 가진 속성. 뭔가 빨갛고 뭔가 예쁘게 생겼고 그치? 근데 뭐 똥 같은 내 얼굴 이러면 그죠? 뭔가 부정적인 의미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보조관념을 뭘 쓰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조관념의 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어디냐면 여기다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보조관념이 가진 속성. 비유에 왜 그런 보조관념들을 썼느냐 이때 뭐 알겠지? 그래서 보조관념의 속성이 중요하다. 밑줄 그어놓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유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수능에서 그러니까 학교 내신에서는 뭐 직유법, 은유법을 엄밀하게 구별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수능에서는 굳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능에서는 이렇게 쓰면 좀 촌스러운 거야. 직유법을 사용하여, 은유법을 사용하여 이런 거는 수능에서는 되게 촌스러운 거예요. 평가원에서 그렇게 안 돼요. 그냥 왜냐면 이게 논란거리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수능에서의 표현 기법은 자세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논란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비유적 표현 이렇게 얘기해요. 비유적 표현. 자, 그럼 볼게요. 비유에 속하는 수사법으로는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대유법, 풍유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많이 나오는 것들만 얘기할게. 자, 직유법은 연결어, 직접적으로 비유를 한다는 거야. 연결어. 여기 연결에다 밑줄 번호. 알겠죠? 연락 성지 뭐래? 어때 여기 밑줄 그으세요? 연결어를 이용하여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댄 거예요. 연결어를 이용해서 연결어를 이용해서 자, 알겠습니다. 자, 은유법은 숨겨서 비유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러는 거야. 연결어 없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이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직유법이 직접적이죠. 근데 이거를 수능에서 구별하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구별할 수도 있는데 뭐 내신은 어차피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수능에서는 주로 비유적 표현을 낼 때 은유법보다는 이쪽을 주로 더 내는 편입니다. 직유법이 있을 때 비유적 표현을 내는 편이에요. 자, 대유법.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거.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다. 그러면 밥은 먹을 것의 일부죠. 그러니까 일부만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게 대유법이에요. 뭐 풍유법은 뭐 속담이나 이런 걸 활용한 거죠. 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크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에서 한번 어떻게 실현되는지 볼게요. 자, 유치원의 생명에서 보겠습니다.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라는 건 뭔가 나의 지식이 무언가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뭐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못해.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채팅창에 올려봐.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찰적 태도를 지닌 작품이지. 지난주에 개념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자의 태도는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극복할 것이냐 이거잖아. 여기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디다 비유했어요?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병든 나무처럼요. 병든 나무처럼. 여기 밑줄 그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유법을 쓴 거죠. 자기 자신이 뭐와 같다? 병든 나무와 같다. 알겠지? 생명이 부대낄 때 나는 그 나의 생명으로 내가 마치
생명력이 상실된 병든 나무 같은 거예요. 내 지식이 그렇게 좀 깊이가 얕아. 그 내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해. 제가 요새 그래요. 제가 요새 애증을 짐지지 못하겠어. 맨날 온라인 이런 거나 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 이따 노래를 한 곡 해야겠어. 슬픈 노래를. 제가 병든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아라비아의 사막은 뭐 할 수 있는 공간일까? 짐진다는 게 뭐라고? 뭔 뜻이냐고? 이렇게 짐지는 거지. 내 삶의 무게가 너무 크다는 얘기야. 애증을 짐진다는 게 내가 요새 막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게 막 애증이야. 이게 막 놓지는 못하겠는데 그런 거야. 이걸 짐지는 게 그런 거야. 그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그랬으니까 아라비아의 사막은 뭘 찾을 수 있는 공간일까?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간다. 그러니까 애증을 짐진다는 게 옛날 여자친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옛날 여자친구. 옛날 여자친구가 막 계속 떠올라. 그 애증이 있어. 애정과 증오가 있어. 그걸 내가 감당을 못해. 그 뒤질 것 같아. 그런 거야. 이 아라비아의 사막이 뭐야? 나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겠지. 어쨌든 뭐 지금은 지교법 배우는 거니까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정철의 관동묘목입니다. 여정이 중요한데 고전시가에서도 이런 비유적 표현은 많이 드러납니다.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이라는 곳으로 가서 폭포예요. 은 같은 무지개. 막 폭포가 이렇게 내리치잖아. 그게 은 색깔 같은 거야. 그리고 막 그런 어떤 무지개가 만들어지고 옷 같은 용의 꼬리. 막 옷 같기도 하고 용의 꼬리의 모습 같기도 한 거예요. 지규법이죠, 여기에요. 이건 이제 지규법이죠, 이거. 뭐뭐 같은 연결어가 있으니까. 폭포의 모습을 묘사한 거죠. 폭포의 장관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폭포의 장관. 폭포가 이렇게 섣떨며 뿜는 소리가 심리밖까지 이렇게 들려요. 들을 때는 우레와 같은데, 우레소리. 막 그 번개 치는 소리. 우레소리와 같고, 보니까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아. 이거는 뭐야? 연결어가 없죠? 이 부분은. 우레와 같고, 눈과 같고. 이게 보조관념이죠. 폭포의 모습이. 그래서 이거는 은유법이다. 폭포의 장관을 묘사한 거는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네. 됐습니다. 필기 다 했죠? 이때 선제 키워드 보세요. 선제 키워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뭐 빗대어 표현, 그러니까 이 내신에서는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수능에서는 최대한 좀 공통성 있게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유적 표현을 좀 많이 쓰니까. 그래서 내용적 효과는 뭔가를 선명하게 부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많이 나오는 거 의인법 볼게요. 의인법. 지금 옆에 다른 쌤들도 일하고 있어서 소리가 좀 날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뭐 귀신 이런 거 아닙니다. 귀신 이런 거 아니고 다른 쌤들 일하고 있어서 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 성지 언제 들어온대? 성지 연락도 없고. 우리는 한 공동체라서 다 같이 모여야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 힘이 안 나는 거야. 심령? 심령 같은 소리 하고. 심령? 아니야, 심령 아니야. 옆에 다른 선생님들 일하고 있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 또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니까. 심령, 지금 밤 아니라서 안 무서워요. 그런 거 얘기해봐요. 밤이 되면 좀 약간 무서운데 밤 아니라서 안 무섭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의인법 배워볼게요. 화류법이란 것도 배워볼 텐데 개념 먼저 볼게요. 역시 비유의 일종입니다. 의인법도. 뭐 알고 있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건데 화류법은 좀 더 큰 개념이에요. 근데 화류법은 잘 내진 않아요. 엄격하게 이걸 막 구별해서 내진 않아. 그러니까 뭔가 그 화류법을 낸다라는 걸 사실은 좀 평가원이나 교육청 그런 데서 화류법 내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이상한 학교 내신에서 되게 이상한 학교에서 화류법 같은 걸 내요. 그래서 좀 약간 이거 화류법 같은 걸 내면 조금 변태 같은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성격이 이상한 거야. 그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다른 거 하셔도 돼요. 네, 다른 거 하셔도 돼요. 이상한 사람이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의법은 어쨌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다. 화류법은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거야. 좀 더 광이라는 건 넓은 의미예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또는 감정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 밑줄 치세요. 감정이입과 연결이 되죠. 감정이입. 알겠지? 자, 그 다음. 농담이야. 수민이 또 놀랬다. 혹은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을 합니다. 너, 뭐 그 등의 인칭대명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의인화가 되는 대상은 보통 긍정적 인식의 대상인 경우가 많아요. 또 그 속성을 또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고전시가 같은 데서 의인화를 쓰면, 그렇지? 걔는 나와 동급이라는 거야. 고전시가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뭐 어떤 자연물이 나와 동급이다 이러면 뭐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뭐 우리 매화, 뭐 대나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의인화시켜서 그런 것들은 막 시련이 있어도 변하지 않거든.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뭐 지조나 절개 같은 것들을 시련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예찬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성이 중요하죠. 대나무는 겨울이 돼도 늘 푸르잖아. 소나무도 마찬가지고. 겨울이라는 아주 차가운 그런 어떤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또는 의인화를 통해서 대상과의 친밀감, 생생한 표현, 뭐 태도를 또 본받는 경우 이런 것처럼 자주 나오는 표현법이에요. 역시 화자가 어떤 대상을 논할 때 사물일 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작품에서 한번 볼게요. 요새 이런 거는 잘 안 배우는데 5,000명의 사슴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었구나. 뭐 관이 향기로운 너 이런 거 인칭대명사죠. 뭐 여기 전체적으로 좀 의인화의 냄새를 풍기고 있죠.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물속에 자기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내고 이런 전설을 생각한다는 거. 이런 것도 뭐 사슴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죠. 또 이런 부분들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그리움 또 슬픈 모가지를 했다 이런 것들이 다 의인화를 시킨 겁니다. 사슴이라는 대상을. 그렇죠? 고전시가에도 하나 보죠. 송순의 면왕정가라는 작품이에요. 이제 필수적인 작품이거든요. 네. 성지 아직 가입 안 했나? 잠깐만요. 아이고 얘 지금 못 들어오나? 지금 가입 신청했는데? 잠깐만 얘들아 방을 다시 만들게. 방을 다시. 알겠지? 다시 들어오세요.